네,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전태일재단과 문화예술기획 소리끼리 제작하는 2020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잡아라 시작합니다. 네, 저는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 소리길 대표 윤미진입니다. 누가 연주를 했길래 뭘 연주를 했길래 아니야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 어느 순간 모두의 마음속으로 모든 이들 나름의 연주 속으로 어느새 사람들은 그 느낌을 얘기했지만 뭐라 말로 표현. 첫 번째 키워드는 보이는 산재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라는 특집 그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우리가 봤습니다. 몇 분이 얼마 동안이나 구축을 한 결과인지 궁금한데요. 재조사 의견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이제 그 노동부 지청과 그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청의 근로감독관과 그 공단의 직원이 이제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원인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보고서를 중대재해 건마다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걸 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 한 총 저희가 입수한 보고서가 1,300여 건 정도 됐는데요. 그 1,300여 건을 저희 한 5명이 한 달 반 이상 뭐 꼬박 이제 입력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산재 피해자가 대부분 이제 하청, 일용직이잖아요.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청이 하청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궁금증이 들거든요. 최근 산재를 좀 보면 하청, 임시직, 뭐 60대 이상의 고령층, 그다음 50인 미만에서 산재가 아직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구의역 사고 다 기억하고 계실 건데 구의역 사고도 그 어린 노동자가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그 매뉴얼에 따르면 스크린 도어를 고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이 가야 된다고 매뉴얼엔 돼 있는데 1년 계약직이고 곧 있으면 재계약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 어린 노동자 입장에서는 선배들한테 식상급자에게 이건 2명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구의역 사고가 우리나라 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이지 않는 산재 직업병입니다. 성면폐에서 그 첨단 산업과 직업병까지를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87년인가요? 외국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성면이 지정이 돼가지고 사용이 금지가 됐었는데 우리는 왜 그 뒤에 20년 뒤까지도 계속 사용을 했던 걸까요? 그게 만들어진 게 사실은 전두환이 만들었어요. 정치적, 소위 전문가의 기술적 이것이 짝짝꿍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정치적, 기술적인 그런 어떤 시도가 성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안 됐죠. 내용이 없죠. 네, 내용이 없죠. 내지는 그 자체가 뭐 그래서 그때 84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그 성면의 측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면 제품 저거 할 때는 그 노조가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위험 수당 더 줄게. 내지는 뭐 여기서 또 수당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소위 경제적인 그 제재 어떤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게 하고 하는데 그거 갖고 있는 한계가 굉장히 뻔합니다. 이거 참 생활 속의 성면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제거하는 거가 좋은 거라기보다는 제대로 제거하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거를 사업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실적의 어떤 그 저걸로 취급하고 하는 게 아직도 큰 것 같아요. 이걸 문제 자체로서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올해 몇 개 내지는 얼만큼 사업 이제 이런 식의 거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바꿔야죠. 삼성전자가 지금 노조가 이제 조금씩 생기죠. 네, 노총 내에 노조가 생기고 있는데 처장님 어디가 생겼습니까? 디스플레이 말고? 지금 금속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 SDI 생겼고요. 네.
우리 뭐 애니콜 뭐 등등 하여튼 보험 쪽하고 해서 한 6개 정도 지금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고 네. 삼성전자에는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이 아주 소수가 가입한 한 4명, 한 3개 정도가 있었고 그 위에 저희가 만든 건 지금 4번째 노동조합입니다. 좀 이렇게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가요? 조금씩 늘어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조합원들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삼성이 갖고 있는 인사 시스템 중에 인사국가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인사국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일상적으로 그 위기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그 두려움, 공포를 뚫고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되게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조합은 아직 인원이 적고 하니까 노총에서 좀 지켜줘야 되겠네요. 예, 네. 지금 뭐 그 최근에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작은 불이익이라도 받는다라면 우리 금속노련하고 한국노총이 다 매달려서라도 그분들을 구제해내는 것, 이게 진짜 삼성의 조직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성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직업병, 반도체 그 직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병 들어간 과정도 많이 연구를 하셨잖아요. fab이라고 하는 데죠. 그 클린하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fab에서 반도체 소자들을 저걸 만들 때 먼지가 끼지 않도록 내지는 그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 거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먼지를 제거를 하죠. 그렇지만은 가스는 제거를 못합니다. 쓰이는 가스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독성이 있는 가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도체라는 거는 그게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건데 반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리카라고 하는 거는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부도체에다가 다른 그 전자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심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들이 굉장히 어떤 독성이 있는 물질들입니다. 내지는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 외에도 이걸 이제 만들어서 식각이라고 하는데 깎고 세척하고 다시 또 이렇게 뭐 어떤 그 입히고 빗을 더 쪼이고 뭐 하는 이제 이런 공정들이 계속되는 것들이 다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시그네틱스라는 거기도 반도체 관련해서 부품 만드는 곳인데 거기 여성 노동자들하고 같이 노래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한 20년 전 넘었는데 생리를 안 하고 피부가 퍼렇게 죽어 있고 또 알러지가 굉장히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밤낮을 바꿔가지고 2교대 3교대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사람이 딱 보면은 그냥 푸석해 보이는 20대 노동자들인데 그렇게 보였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업병 입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물질이 무수히 개발되고 사용되어지는 과정에 그것을 노동자 보고 입증해라,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꾸로 사용자가 직업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게 실제로 뭐 영업 비밀이라고 그 실제로 연구진이 들어갔을 때도 공개하지 않았던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입증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시각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모든 사고 또 직업병에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우리 사회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인 없이 하는 것처럼 그냥 사고야, 그냥 아프면 참아야지, 뭐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원인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원인에 따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걸 사회가 원래 넓게 그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또 그 고민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소장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 직업병 산재에 대해서. 산재와 관련해서는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맞는 걸 당연시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노동자들도 내가 그냥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좀 다치고 잘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그냥 보상인 듯이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 변화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가능했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대에서 폭력이 없어졌다는 건데,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없어질 수 있는 것, 이런 인식들이.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한 분위기에 있는 동안에 또 귀한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 하림입니다. 네. 네, 하림 씨가 요즘에 의미 있는 활동 하셔가지고 제가 네. 억지로 여기 또 모셨어요. 예, 약 익숙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네. 예,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음악가는 과연 안전한 직업인가? 이 얘기부터 먼저. 아이돌 가수들조차 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위험한 무대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공연하는지 아냐고. 예, 떨어지는 일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막 바쁘게 안전 가이드 동선을 지키지 않고 이제 공연을 많이 한 그런 얘기를 들려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렇구나. 이거 다 지켰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참여를 하는 것도 열려 있는 마음이신 거예요? 이슈에 대한 참여라기보다는 김옥인 씨도 그랬듯이 음악가들은 이렇게 주변을 살핍니다. 예, 예술가들은 다 그렇죠. 음악가들이 특히나 노랫말 쓰면 주변을 살펴서 여기서 가사말을 쓰는데, 그 마음결이 그쪽에 닿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랫말을 쓰고요. 그것들이 이슈가 되는 순간이 언젠가 계속 나타나죠. 그 10년 전에 당진 환영철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네. 그 샘물 쓰지 마라의 모태가 됐던 그 사건을 그 당시에는 아셨나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 뉴스를 보고 안다기보다는 그 제페토 분의 시가 꽤 유명해서 그냥 저희들의 이제 레이더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에 이런 시를 썼는데 시가 참 애절하다, 이런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우리 김지현 기자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언론에는 사실 어떤 회사 이렇게는 안 나오고 지역만 나오게 되거든요. 보통 노출이. 산재 보도할 때 원칙은 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이름을 정확히 써야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그 공장이나 뭐 기업에 취직하실 분들이 검색해서 이 회사에서 산재 사고 많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그 기업의 실명이 나와야 이제 그 기업도 이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대기업이 아닌 작은 사업체를 하더라도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곳은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그 사용자도 좀 압박을 느낄 수 있게 좀 실명 보도 관행을 정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해 그 노동부 장관 인터뷰를 할 때 그 공개에 대해서 좀 매일매일 보고받는 거 홈페이지 올리는 것만 해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산재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기자님들보다는 덜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죠. 네, 저도 네. 그 기사가 제가 챌린지 시작하고 한 3, 4일 후에 이제 또 다른 기사를 제가 검색해서 찾다가 알았거든요. 네. 근데 하나가 나고, 그래서 저도 큰일 났다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지? 알려서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근데 그 다음날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조금 의아했죠. 끔찍한 일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림 씨와 같이 우리 이 노래 한번 챌린지 참여하는 거 괜찮으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부르는 데 따라와 보세요.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
마라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올해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중대재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뭐 중대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은 반복적이어서 문제거든요. 사람이 계속 죽고 뭐 여기도 철강 센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조금 며칠 후에 다시 또 죽고 이게 이제 결국 정말 중대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다 그런 것들이 재발하는 반복하는 것들하고는 어떤 그 원인의 그걸 딱 지목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발하느냐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체제, 시스템,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체제에 대한 대안을 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래가 그걸 하네요. 제가 자료를 쭉 뒤져보니까 산업재해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은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통상적인 하여튼 개선책으로는 처벌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저는 비정규직의 문제도 지금 저희가 뭐 사용사유 제한이든 뭐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풍선 효과가 지금 더 많은 사내 불법 하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풍선 효과를 없애는 거는 좀 슬프지만 기업에게 비용의 문제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니 이 산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윤을 낼 수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정확히 줘야 된다. 그래야만 재범률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도 아주 강화해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와 나는 참 되게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 얘기지만 되게 서로 너무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욕심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지속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중이 제 머리 못 갖는다고 하지만 저부터 해야 되겠죠. 네. 처장님은 어떠세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라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폐기물들을 열 용융 방식이라 그래서요. 아주 고압과 고열로 뭐 탄화시키는 건 동일한 과정이긴 한데 그 녹여서 아주 소량의 고체로 만들어내는 폐기물 처리 방식이 있더라고요. 유럽의 일부 그 지어서 쓰이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한 건도 그 테스트 시공을 해보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열 용융 방식을 한번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고 저희 또 조합원들이 소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다가 든 생각인데 한 10년째 곧 있으면 들어온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건 한번 꼭 하여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소비, 환경, 에너지가 연결되는 거네요. 굳이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저도 뭐 라디오 스타인가 그 예능에서 본 건데 그 배우 박진희 씨가 요즘 환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보 대사 같은 것도 하시고 하던데 그러니까 샴푸를 고체 샴푸를 쓰면 그 샴푸를 약간 점성 있는 액체 상태면은 이제 담아야 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한데 고체 샴푸면 용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체 샴푸를 좀 쓰는 것을 뭐 제한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도 그런 좋은 것도 방법인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비누 쓰면서 살았는데 그렇죠. 하림 씨는 어떤 저는 뭐 일단 샴푸를 안 쓰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살고 있지만 쓰레기도 우리들이 버릴 때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거 돈 내고 버리니까 어떻게든 아껴서 안 버리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더 비싸게 만들고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도 낼 때 돈을 좀 내게 만들고 의류 쓰레기도 돈을 좀 내게 만들면 사람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이 워낙 많이 있고 원자력도 줄여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안들을 좀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과학 발전이랑 같이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이 소비만 강조하는 이 미덕인 다 우리한테 다 당신 행복하지 않아 이걸 사세요. 이렇게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걸 사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세뇌당하는 이상 이런 문제는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아직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그 셈 쓰지 마라. 오랫동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보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저희 신문사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저거를 정부가 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네, 저거를 맞죠. 그냥 앞으로는 언론 노동자들은 다른 거 취재하게 정부에서 저거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와대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말고 옆에 중대재해 상황판도 하나 같이 화면 넣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좀 하고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10월 6일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금속, 화학, 제조 분야의 산재와 직업병 또 환경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안전은 권리다. 안전을 잡아라. 다음 주 10월 13일 화요일 오후에 만날 건데요. 공공 서비스 분야 또 우정 택배 분야의 전문가와 또 노동 평등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현식 우정노조 성남 분당지부장, 노동평등 문현군 위원장, 또 전태일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하고 배우 박원상님하고 음악인들 함께 하겠습니다.